네,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기자기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세 번째 시간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 배워볼 거냐면요. 자성체와 자기회로, 그 다음에 전자유도와 인덕턴스, 마지막으로 전자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이 전기자기학 같은 경우는 공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제를 푸실 때 이러한 공식이 기본적으로 암기된 상태에서 문제를 접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가 이 전기자기학, 특히 이제 기사 자격증이라든지 산업기사 자격증에서 이 전기자기학이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깊이 탐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천천히 공식과 함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성체와 자기회로를 하겠는데요. 먼저 자성체의 뜻을 알아야겠죠. 자, 자성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자석의 성질을 가질 수 있는 물체를 우리가 자성체라고 합니다. 자성체. 자, 그다음에 자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화는 예를 들어 요게 이제 십자 드라이버라고 해볼게요. 제가 새 거를 샀어요. 자, 거기에 자석이란 자석을 십자 드라이버 끝에 이렇게 문질렀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십자 드라이버를 뭐 철가루라든지 아니면 나사못 있죠? 그 나사못에 가까이 가게 되면은 얘가 착 하고 붙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십자 드라이버는 원래 자석이 아니었다가 이 자석을 문지름으로 인해서 자화가 되어서 이게 일종의 자석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그 재질을, 이런 물체를 우리가 자성체라고 부르고 그런 과정을 자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유도가 있는데요. 자기유도는 자석을 가까이 했을 때 그곳에 유도되는 현상을 그러니까 자화되는 현상을 자기유도된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성체가 있는데 자성체를 한번 볼게요. 자성체가 이제 정의를 알았으니까 그 종류가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자, 강자성체입니다. 강자성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자성체고요. 상자성체. 자, 마지막으로 반자성체입니다. 반자성체. 자, 그러면 강자성체는 먼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강자성체는 자성체를 자기장이 작용하는 공간, 그 자화된 공간에다 놓았을 때 그러니까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강하게 자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강하게 자화. 자, 여기가 핵심이죠.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강하게 자화되는 것을 우리가 강자성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상자성체는 뭐냐면요.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약하게 자화.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약하게 자화되는 게 바로 상자성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자성체는 무엇일까요? 뭔가 반대라는 느낌 드시죠? 즉, 이건 뭐냐면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는 것. 자화되는 것을 우리가 반자성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요. 이 자기장에 딱 놓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화가 제거가 되어도 자기장이 제거가 되어도 자화가 유지된다는 게 강자성체이고요.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는 자기장이 제거가 되게 되면 자화가 잃게 됩니다. 자화를 잃게 돼요. 그래서 강자성체를 정리하면 같은 방향 강하게 그리고 자화가 유지된다. 상자성체는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약하게 자화가 유지되지 않는다. 반자성체는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되고 자화가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강자성체와 상자성체, 반자성체 대표적인 종류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강자성체는 세 가지입니다. 철, 니켈, 코발트. 자, 그래서 이걸 암기하기 쉽게 니코철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너의 코는 철이다. 이거 따라해보세요. 니코철. 이거 절대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자성체는 백금,
알루미늄, 망간. 그 다음에 공기와 산소입니다. 공기, 산소 등.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백금, 알루미늄, 망간, 공기, 산소. 특히 이 망간이 말이 좀 많은데요. 망간은 일반적으로 상자성체의 성질을 띱니다. 자, 그런데 어떤 특수 처리를 했을 경우에 강자성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망간은 일반적으로 상자성체에 속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자성체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그런 통하지 않는 그런 건데 뭐냐면은 물, 예를 들면 실리콘, 자화가 될 수 없는 것들 있죠. 물, 실리콘, 그 다음에 구리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리 등.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정의와 종류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나중에 정규 이론을 들으셨을 때도 나 이거 배웠었지. 니코철 이렇게 바로 기억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뮤 S가 1보다 매우 크다 이렇게 강자성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자성체 같은 경우는 뮤 S가 1보다 같거나 크다. 자, 그 다음에 반자성체 같은 경우는 뮤 S가 1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뮤 S라고 하는 것은 비투자율이에요. 제가 전기 용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초 용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율이 있습니다. 투자율은 어떤 매질이 자화되는지, 얼마나 자화되는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투자율이에요. 그럼 비투자율은 뭐냐? 진공에서의 투자율에 대해서 이 매질의 투자율이 얼마나 되는지가 비투자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강자성체는 뮤 S, 비투자율이 1보다 매우 크다. 자, 상자성체는 1과 가까운데 1보다 조금 크다. 반자성체는 1보다 작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화의 색입니다. 두 번째 자화의 색인데 보시면은 여기다 해볼게요. 자화의 색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정전계 파트에서 분극의 세기와 조금 대비가 됩니다. 자화의 세기는 교재에 나와 있듯이 J라고 하는데요. J. 전류 밀도로도 쓰이는데, 자, J라고 하는 것은 먼저 쓸게요. 자, 델타 S, 델타 M. 자, 그 다음에 델타 S에다가 L을 곱하고요. 델타 M에다가 L을 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위에, 그러니까 M이라고 쓴 거는 자기 쌍극자예요. 자기 쌍극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에서 자석처럼 N극과 S극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물질을 우리가 자기 쌍극자라고 하는데 전기 쌍극자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자, 자기 쌍극자에다가 길이를 곱하고 이 면적, 그러니까 S, 넓이 있죠? 넓이에다가 길이를 곱하게 되면은 요거는 분모는 최적이 됩니다. 최적은 밑면의 넓이 곱하기 길이잖아요. 그쵸? 자, 최적 V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자기쌍극자에다 길이를 곱하게 되면은 자기쌍극자 모멘트가 됩니다. 대문자 M으로 적고요. 자, 이거의 단위는 웨버 퍼 제곱미터입니다. 웨버 퍼 제곱미터. 자, 근데 이 자기쌍극자 모멘트가요. 자기쌍극자의 그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대비된다 했잖아요. 뭐와 대비된다 했냐면 바로 정전계의 파트에서 분극의 세기와 대비된다 했죠. 자, 정전계 파트에서 분극의 세기 P라고 하는 것은 면적, 단위 면적당 전하량으로 구했습니다. 단위 면적당 전하량. 자, 이거는 뭐 면적에다가 길이를 곱해서 그리고 전하량에다가도 길이를 곱해서 결국에는 전기 쌍극자 모멘트 대문자 M과 그 다음에 최적 V로 나타냈는데 정전계 파트 분극의 세기에서는 단위가 쿨롱 퍼 제곱미터가 됐죠. 쿨롱 퍼 제곱미터. 자, 그래서 자화의 세기는 웨버 퍼 제곱미터. 여기는 분극의 세기죠. 제가 적어드릴게요. 분극의 세기는 쿨롬 퍼 제곱미터. 이렇게 단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외부자기의 H에 의해서 자성체 내에 유도되는 단위 최적당 자기 모멘트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 곡선인데요. 잠깐 지워보고 히스테리시스 곡선 볼게요. 자, 이렇게 지우고 세 번째 히스테리시스 곡선.
자,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건데요. 이렇게 가로선을 하나 긋고 여기가 자개의 색이 H라고 하고 여기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자속 밀도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H, 여기는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전류라고 하는 것을 도체해서 전류를 흘려줬을 때 이 전류를 증가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자기장의 세기가 자개의 세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게 증가하게 되면은 자속 밀도도 덩달아 증가하거든요. 자, 이러한 과정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왜 이렇게 증가하다가 점점 완만해지는 걸로 되냐면, 자, 이 부근에서 자기 포화가 일어나요. 자기 포화. 그러니까 자기장을 아무리 더 증가시켜도 이 자속 밀도가 올라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완만해지는 지점이 발생을 하고, 자, 여기서 자개를 0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가 원점이거든요. 원점. 0으로 한번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가야지 맞겠죠. 이렇게 증가했으니까 다시 돌아가야지 맞겠는데 실험을 해보니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만나는 지점이 있죠. 여기 세로선과 만나는 지점. 자, 그러면 결국 뭐예요? 자개를 0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종의 잔류 자속 밀도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속 밀도. 그래서 우리는 요 크기를 BR이라고 표기를 하고 요거는 잔류자기라고 합니다. 잔류자기 또는 잔류 자속 밀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결국 뭐다? 세로선에서 만나는 지점은 잔류자기다. 자, 그 다음에 이 자기장을 0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속 밀도가 남아 있었잖아요. 자, 여기서 더 역방향으로 자기장을 가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갑니다. 가다가 마찬가지로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이렇게 포화가 되고요. 여기서 다시 0으로 만들어주면 이러한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지점이 있죠. 이 지점은 뭐예요? 여기 지점. 여기는 자속 밀도가 0이 되는 지점이죠. 0이 되는 지점이 이 지점이니까 내가 이제 자기장을 역으로 가해서 자속 밀도를 0으로 만들어줬더니 이 지점, 가로축과 만나는 지점이 있더라.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H라고 하고요. H 뭐라고 하냐면 C라고 할게요. HC. 자, 이것을 보자력이라고 합니다. 보자력.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원래 자개를 0으로 했는데 자속 밀도가 있었어요. 잔류자기가. 그런데 어떤 H만큼의 역방향의 자기장을 가해줬더니 자속 밀도가 0이 됐습니다. 잔류자기가. 자, 그 말은 무엇이에요? 보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속 밀도, 잔류자기를 0으로 만들기 위한 역방향의 자기장의 세기를 보자력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는 겁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면적 있잖아요. 요 면적. 요거는 이제 히스테리시스 손실이에요. 이 면적이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면 잔류자기는 여기 종축과 만나는 점, 자, 그 다음에 보자력은 여기 횡축과 만나는 지점, 자, 그 다음에 곡선의 횡축은 자기의 세기, 종축은 자속 밀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히스테리시스 곡선이었고요. 자, 네 번째 보시면 자화에 필요한 에너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전계 파트와 조금 대비가 될 수 있는데요. 자, 필요한 에너지. 우리가 기존에 전기장에 저장된 에너지 구하는 공식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먼저 자화에 필요한 에너지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자화에 필요한 에너지 W, 즉 에너지 밀도라고 하는 것은 자, 2분의 1의 뮤의 자속 밀도의 제곱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이 B라고 하는 것은 뮤H예요. 뮤H.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은 뮤H로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위에가 2분의 1의 뮤H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분모에 뮤 있고 여기 분자에 뮤 하나 지워집니다. 자, 그럼 남는 건 뭐예요? 2분의 1의 뮤의 H 제곱이 남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걸 막
맞아. 위에다 작성을 해보면 2분의 1 뮤의 H의 제곱이 되고 결국에 H라고 하는 것은 뮤분의 B가 되니까 자, 저것을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2분의 1 BH가 되네. 이 뮤H, 이거 H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B는 뮤H를 여기다 대입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럼 뮤H 하나가 B라는 거니까 2분의 1 BH가 되겠죠. 자, 이거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는데 한 3번 정도만 돌려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3번 정도만 돌려보시고 이것을 유도를 천천히 해보시면 요게 되고 요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 밀도이기 때문에 결국에 최적당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줄, 퍼, 세제곱미터로 계산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자화에 필요한 에너지 밀도였잖아요. 그러면 단위 면적당 흡인력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F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위에랑 2분의 1의 뮤의 B의 제곱으로 구하고요. 이거는 단위 면적당이니까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사실 자화에 필요한 에너지 밀도와 단위 면적당 흡인력 이 두 개만 아시면 되고 제가 근데 비교를 한다 그랬잖아요. 뭐와 비교하는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전기장에 저장된 에너지 밀도 W라고 하는 것은요. 자, 위와 아래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자, 2분의 1의 전기에서의 전기에서의 전기장 그것과 자기에서의 자기장은 서로 이렇게 대조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조하냐면 자, 뮤 대신 투자율 대신에 유전율을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자속 밀도 대신에 전속 밀도를 넣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2분의 1, 엡실론 분의 D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런데 뭐예요? D는 엡실론 2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D 대신에 엡실론 2를 집어넣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엡실론 2의 제곱이 되고요. 결국에는 2분의 1, 2분의 1 D의 2가 되더라.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의 단위는요. 바로 똑같이 줄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이게 바로 전기장에 축적되는, 저장되는 에너지 밀도가 되겠고 여기서 발생하는 단위 면적당 정전 흡인력 F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2분의 1의 엡실론분의 D의 제곱이다. 자, 이거는 뉴턴 퍼 제곱미터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주시면 돼요. 전기장과 자기장에서의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투자율 대신에 유전율, 자속밀도 대신에 전속밀도를 대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계 대신에 전계를 넣은 거고요. 자, 이 형태가 굉장히 비슷하죠. 괜찮으시고요. 괜찮으세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전기회로 해볼게요. 전기회로. 자, 전기회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5번 자기회로네요. 자기회로. 좀 더 지울게요. 자기회로는 우리가 대표적인 것을 변압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변압기는 대략적인 구조들을 그리게 되면은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내부에 빈 공간이 있고 바깥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권선이 감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감겨 있어요. 자, 이쪽에 전류를 흘려주는 거죠. 전류. 자, 그 다음에 코일이 감긴 횟수를 우리가 N이라고 하겠습니다. N. 그러니까 N번 감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N번 감은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자속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감아 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자속이 위로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러면 위로 가서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자, 이게 바로 자속 파이의 방향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자기회로의 대표적인 표본, 즉 변압기의 회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것처럼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기자력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기자력. 우리가 전기회로에 있어서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기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속을
발생시키는 원동력, 능력, 원동력을 우리가 기자력이라고 하고요. 기자력 같은 경우는 대문자 F라고 표현을 합니다. F. 근데 이 F는 어떻게 구하냐? 자, F는 권수, 코일의 권수에다가 I를 곱해요. NI. 그러니까 권수의 전류를 곱하면 기자력이 되더라. 자기 회로에 있어서. 자, 그때 단위는 암페어 턴이라고 부릅니다. A는 전류의 크기, T는 권수, 턴. 그래서 암페어 턴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기자력이었고요. 기자력. 자, 그 다음에 그 교재 보시면 F는 NI는 R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R파이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볼게요. 두 번째는 자기 저항입니다. 자, 이게 1번이었죠. 1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저항. 자기 저항은 RM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RM.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 회로에서 ohm의 법칙에 따라 저항은 어떻게 구했었죠? 자, R은 I분의 V로 구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자기 저항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 대신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RM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 대신에 뭐가 흐르죠, 지금? 자속이 흐르죠. 자속. 그래서 파이. 자, 그 다음에 전력, 기전력 대신에 기자력이었습니다. 근데 기자력 어떻게 표현했죠? NI.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파이가 옆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RM 파이는 NI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NI는 R 파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단위가 옴이 되겠고요. 옴. 아, 옴이 아니죠. 옴은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려고 제가 한번 실수를 했는데, 자, 이거 옴은 전기 회로의 저항이고요. 이거는 암페어 턴 퍼 웨버입니다. 웨버. 암페어 턴은 이제 기자력의 단위고요. 웨버는 자속의 단위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저항의 단위는 암페어 턴 퍼 웨버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전기 회로에 있어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로우 S분의 L입니다. 뭐 로우 또는 로우 A분의 L이라고도 적는데, 그러니까 결국 고유 저항 곱하기 단면적분의 길이라는 거죠. 자기 저항도 똑같아요. 자기 저항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저항률의 역수는 어떻게 했어요? 자, 오메가 여기 A분의 L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이게 전기 저항의 공식이었다면은 자기 저항도 똑같습니다. 이 도전율 오메가 대신에 시그마 대신에 여기는 투자율이 오는 거예요. 투자율. 그래서 뮤 A분의 L 단위는 암페어 턴 퍼 웨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달라진 건 뭐예요? 도전율 대신에 투자율만 들어온 겁니다. 어떤 거와 어떤 거? 위에는 전기 회로, 아래는 자기 회로. 그렇기 때문에 전기 회로에서의 도전율이 자기 회로에서의 투자율과 같다. 아까 전에 전개 기억하시죠? 전개, 유전율 대신에 투자율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이 자개와 전개와의 대응 관계고, 전기 회로와 자기 회로와의 대응 관계에서는 도전율과 투자율이 서로 대응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뮤 S, S는 면적이에요. A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뮤 S분의 L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자기 회로와 전기 회로의 대응 관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조금 좁으니까 이거 기억하시고요. 제가 여기다 작성을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 자기 회로. 비교했을 때 뭐와 비교하냐면 전기 회로. 와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자기 회로에서의 기자력은 어떻게 구했어요? F는 NI로 구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전기 회로로 와서는 기전력 V는 IR로 구했죠. V는 IR. 전류 곱하기 저항. 자, 그 다음에 자기 회로에서의 자속은 파이는 어떻게 구했나요? 파이는 R분의 F, R분의 F로 구했죠. 여기 밑에 보시면요. 자, R은 자기 저항을 말하겠죠. RM분의 기자력, 저항분의 기자력, 이거의 단위는 웨버가 되고요.
자, 여기도 단위 적어볼게요. 암페어 턴의 끝이죠. 암페어 턴. 자, 기전력은 여기는 볼트였습니다. 전압의 단위. 자, 그 다음에 자속 대신에 전기 회로에서 대응이 되는 게 전속 아닙니다. 바로 전류입니다. 전류. 왜냐면은 자기 회로에서는 자속이 전류처럼 흐르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자기 회로와 전기 회로를 비교할 때는 자속은 전류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자속, 전속 아닙니다. 자, I는 R분의 저항분의 기전력 V 해서 암페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저항 R과 M, RM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했었죠? 뮤 S분의 L, 여기는 암페어 턴 웨버 이렇게 구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 저항은 도전율로 한번 적어볼게요. 전기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S분의 L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거의 단위는 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투자율 볼게요. 투자율. 투자율은 뮤라고 나타냈습니다. 뮤는 단위가 어떻게 돼요? 뮤는 헬리퍼미터죠. 그쵸?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투자율과 유전율이 대응되는 것은 전개와의 대응이고 전기 회로로 오게 되면 이 투자율은 도전율로 대응이 된다. 자, 이 도전율의 단위는 모퍼미터입니다. 모퍼미터.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교재에 K라고 되어 있죠. K는 이것과 같은 문자예요. 그러니까 K라고도 쓰고 요 시그마라도 쓰고 둘 다 상관없습니다. K로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자속 밀도 마지막으로. 자속 밀도 B라고 쓰잖아요. B. 근데 이게 단위 면적당 자속이니까 웨버 퍼 제곱미터 이렇게 작성합니다. 근데 이거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냐? 자속 밀도 B라고 하는 것은 S분의 파이. 면적당 자속. 그쵸? 자, 그 다음에 전속 밀도일까요? 아니죠. 전류 밀도예요. 전류 밀도. 전류 밀도는 면적당 전류니까 당연히 S분의 I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암페어 퍼 제곱미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 대응 관계만 명확하게 아셔도 절대 헷갈리지 않으실 거니까 한 번쯤 꼭 정리를 하시고 정규 이론으로 넘어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유도와 인덕턴스 볼게요. 전자유도와 인덕턴스를 조금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2장밖에 안 남았는데요. 조금만 힘내시고요. 자, 8장 전자유도와 인덕턴스. 자, 여기 전자유도와 인덕턴스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예시가 패러데이의 법칙, 또 렌츠의 법칙, 그리고 노이먼의 법칙이라고 있는데요. 첫 번째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코일이 있을 때 아까 전에도 그렸던 그림인데, 자, 철심 대신에 이렇게 코일만 그릴게요. 코일을 이렇게 감고서 여기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잖아요. I. 자, 그러면 여기 권수가 N일 때, 자, 이쪽에서 자속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속 파이가 발생하게 되죠. 자, 이것의 관계를 나타낸 것.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뭐가 만들어진다? 기전력이 만들어지더라. 자, 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은 N dt분의 d파이.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가 결국에 코일의 권수에 비례해서 기전력을 만들어내다더라. 이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이 되는 겁니다. 패러데이 법칙. 자, 그런데 그럼 렌츠의 법칙은 뭐냐? 렌츠의 법칙은 유도 기전력의 변화는 이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발생하는구나 라는 것이 렌츠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쓰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자속이 증가하면은 감소하려는 걸로 발생을 하고 자속이 감소하면 증가하려는 쪽으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다더라.
라는 것이 렌츠 법칙이 되겠고요. 노이먼의 법칙은 이 패러데이 법칙과 렌츠의 유도 법칙 간의 상관관계를 증명한 것이 노이만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쓰면은 결국에는 E는 마이너스 N dt분의 d 파이 V 볼트가 되는 것이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는 움직이는 도체에 의한 두 번째 움직이는 도체에 의한 유도 기전력.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는 발전기예요. 발전기. 이게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왼손 법칙을 사용했을 때 어떤 거였죠? 전동기였습니다. 전동기. 자, 이거 방향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먼저 왼손 법칙, 플레밍의 왼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자, 한번 작성해 보시죠. 왼손 법칙은 어디에서 쓰여요? 전동기에서 쓰여요. 전동기. 자, 그 다음에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에서 쓰여요. 왼손 법칙은 무엇을 알아내는 거냐면 전자력의 방향을 알아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손 법칙은 유도기전력의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은 손가락별로 한번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엄지, 땡땡, 중지, 땡땡, 검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엄지, 중지, 검지. 자, 보시면요. 네, 엄지손가락 그리고 검지손가락, 중지손가락 무엇을 나타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엄지손가락은 전자력의 방향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측정하냐면 자, 왼손을 먼저 꺼내둡니다. 왼손 꺼내드셨죠? 자, 이게 도체라고 했을 때 도체의 자기장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발생한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그럴 때 검지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B라고 적고요. 자, 그럴 때 도체가 이렇게 있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칠판 쪽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검지와 중지를 전류의 방향으로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중지를 전류의 방향이라고 할 때 엄지손가락이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아래를 가리키고 있어요. 아, 이때 엄지손가락, 즉 전자력의 방향은 아래쪽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반대로 오른손 법칙 같은 경우는 먼저 중지는 이제 유도기전력 방향이고 엄지는 V 그리고 검지는 자기장인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장이 먼저 오른손을 꺼내드는 거예요. 오른손. 자기장이 작용할 때 이번에 이쪽으로 해볼게요. 자기장, 검지, 그 다음에 중지는 나중에 하고 엄지, 도체가 만약에 이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유도기전력의 방향은 이 위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왼손 법칙은 전동기,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에서 이동이 되고요. 그 크기 구해야겠죠. 크기. 자, F라고 하는 것은 B, I, 그리고 도체의 길이 L, 사인, 세타를 곱해주시면 이게 바로 전자력의 크기, 뉴턴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손 법칙에서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E는 B, V, L, 사인, 세타 해서 볼트로 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V라고 하는 것은 회전 속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가 있는데 자기 인덕턴스는 자기 유도계수라고 부르는 걸로 우리가 대문자 L이라고 씁니다. 알파벳으로 L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 L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코일에 전류가 흘렀을 때 거기서 자속이 얼마나 만들어지는지 그 능력을 우리가 자기 인덕턴스라고 하고요. 어떤 코일에서 자속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다른 코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라고 해서 상호 유도계수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은 대문자 알파벳 M이라고 표시해 주고요. 결국에 자기 인덕턴스는 L, 상호 인덕턴스는 M이라고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자장을 한번 볼게요. 전자장. 네, 한번 지워보고요. 9번째. 벌써 전기자기약도 끝나갑니다.
자, 9번째 전자장. 전자장 첫 번째 볼게요. 전자파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자파라고 하는 것은 전기와 전파와 자파가 만나서 이렇게 한쪽으로 수직으로 방사되는 파를 우리가 전자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면 전자파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축을 그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프를 그리면 자, 여기가 Z축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가 Y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X축이에요. 자, 그러면은 전개와 자개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전개는 X방향으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개는 Y방향으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쪽이 노란색이 전개 E의 X방향이고요. 파란색이 자개 H의 Y방향인데 결국에 이거 진행하는 방향은 뭐다? 이것의 수직인 Z축의 방향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E 곱하기 H 그러니까 E 크로스 H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곱하기는 이거 그냥 단순한 곱하기가 아닙니다. 자, 벡터적인 곱이에요. 벡터적인 외적. 자, 그래서 균일한 매질 내에서 전개 E와 자개 H가 진행 방향의 수직인 그런 전자파를 우리가 평면 전자파라고 한다. 그때 우리가 전파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전파 속도. V라고 하는 것은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V라고 하는 것은 루트 입실론 U분의 뮤분의 1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공이 아닌 데서는 뮤와 뮤S, 뮤제로와 뮤S가 있고 그리고 엡실론 제로와 엡실론 S가 있습니다. 즉 진공에서의 유전율과 비유전율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나타내게 되면은 루트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뮤 제로, 뮤 S 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엡실론 제로와 이 뮤 제로는 값을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엡실론 제로는 얼마예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도 좋지만 교재처럼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라고 표현을 가능합니다. 자, 이게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과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뮤제로는 어떻게 표현해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자, 이 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3 곱하기 10의 8제곱에 10의 8제곱에 여기는 루트 뮤 S 엡실론 S 분의 1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의 단위는 우리가 전파 속도잖아요. 미터 퍼 세컨즈.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 수치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것을 만약에 곱하기 되면은 3 곱하기 10의 8제곱이 된다. 자, 결국에 전파 속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는 진공이 아닌 상태죠. 즉 매질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진공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비유전율과 비투자율이 1이기 때문에 이게 1로 취급이 되겠죠. 그럼 뭐만 남아요? 3 곱하기 10의 8제곱만 남게 되는 거예요. 진공에서는 전파 속도가 진공에서의 투자율과 진공에서의 그 유전율을 곱하고 루트를 씌워서 역수를 취해주면 구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유 임피던스입니다. 고유 임피던스는 네 번째 우리가 Z 제로라고 표현을 할게요. Z 제로라고도 하죠. 자, Z 제로는 이렇게 씁니다. 루트 분수예요, 분수. 분수인데 어떻게 되냐면 엡실론 분의 뮤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금 크게 써볼까요? 다시 자개분의 전개라고도 표현을 하고 루트 엡실론 분의 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거는 진공이 아니기 때문에 다 존재한다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다시 써보면은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뮤 제로, 뮤 S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 근데 이 엡실론 제로와 뮤 제로는 우리가 값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위에서 작성을 했죠. 자,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하게 된다면 그 값은 120
파이가 나와요. 120파이. 그 다음에 뒤에 뭐 남아요? 비투자율과 비유전율이 남죠. 자, 그러면 엡실론 S, 뮤, S 이렇게 남고요. 자, 이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120파이잖아요. 파이라고 하는 것은 3.14159입니다. 그쵸? 점점점점. 자, 그러면 그것을 대입하게 되면 요 값은 377, 그 다음에 루트 엡실론 S 분의 뮤 S라는 값이 나오고 그것의 단위는 옴이 되죠. 왜냐하면 임피던스니까요. 자, 그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 진공의 상태에서는 비투자율과 비유전율이 1이니까 자, 이 값이 1로 취급이 되면서 377만 남죠. 그러면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2라고 하는 것은 377 H, 그 다음에 H라고 하는 것은 377분의 1 곱하기 2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고유 임피던스고요. 그 밑에 보시면 포인팅 벡터가 있는데 포인팅 벡터는 전자계 내에 한 점을 통과하는 그런 곳의 그 에너지를 말합니다. 자, 이게 무한히 먼 곳에 어떤 전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전파가 나가요. 전력이 나가요. 이를 방사 전력이라고 합니다. 뻗어나가는 전력을. 이 방사 전력이 있을 때 저 멀리 무한히 먼 곳에 어떤 점 P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 P에 위치하는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포인팅 벡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은 P는 E 크로스 H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P가 맨 뒤에 보시면 4파이 R제곱분의 P 보이시나요? 여기 P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맨 앞에 있는 P는 그냥 S라고 보통 씁니다. S. 자, S는 E 크로스 H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H 사인 세타가 되고 사인 세타는 최대일 때 1이잖아요. 그래서 이 H만 남는데 여기서 포인팅 벡터라는 것이 면적분의 전력이거든요. 방사 면적분의 전력. 근데 뻗어나갈 때 이게 지금 9처럼 뻗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9의 건널비인 4파이 R 제곱으로 방사 전력 P를 나눠주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위는 와트 퍼 제곱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장이 있는데 파장은 전자파가 한 주기 동안 간 거리를 말해요. 우리가 속력 거리분의 시간 시간분의 거리 기억하시죠? 그걸 속력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거리, 즉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 V, 전파 속도 V와 주기 T를 곱하게 되면은 그거는 간 거리가 되는 거죠. 한 주기 동안. 자, 그래서 이거는 주파수와 주기는 또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F분의 V라고 쓸 수 있고요. 단위는 미터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자기학을 좀 빠르게 3번 차트별로 이렇게 나눠 보았는데요. 잘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한 번쯤 들으시고 나서 본 강의를 들어가시면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회로 이론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